지난 시간에 존 로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고요. 오늘 아담 스미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존 로크, 아담 스미스, 또 알렉시스 토크빌 이 세 사람은 특별히 근대 시민사회를 이해하는데 아주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로크의 관용론, 또 정부론, 기독교의 합리성 이런 책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 그리고 다종교 사회에서의 종교의 평화, 그리고 기독교를 믿을 만한 합당한 이유, 기적과 도덕성, 이것이 존 로크의 사상 속에 담겨져 있고요. 오늘 아담 스미스는 도덕감정론과 국부론론을 통해서 특별히 자유민주주의가 정치체제라고 하면 자본주의 혹은 시장경제가 매우 중요한 경제 체제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양 기둥을 잘 조합해서 건국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미국을 이해하는 미국의 민주주의 토크빌의 책이고요. 그리고 결국 존 로크, 아담 스미스, 토크빌을 통해서 보여준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그 미국식 민주주의가 우리 대한민국 건국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이 근대 사상가 3명을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담 스미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자세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1723년 출생해서 1790년까지 살았던 사람이고요. 철저하게 18세기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고요. 특별히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주 어렸을 때 사망하고요. 스미스가 14살 때 글래스고 대학,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합격했고 허치슨에게 윤리 철학을 배우게 됩니다. 1740년에 옥스퍼드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하지만 46년에 자퇴하고 맙니다. 48년에 에딘버러에서 공경학위를 했고 호평을 받고 1751년에 모교 글래스고 대학 논리학 교수로 부임하게 됩니다. 1750년에 그 당시 유명했던 철학자 데이비드 흉과 만나서 아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요. 그 기반 속에 1759년에 그 명저 도덕감정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귀족들의 자녀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아주 유수한 학자들과 함께 여행을 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담 스미스에게 타우젠트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한 2년 정도 유럽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타우젠트가 비용을 다 부담하고요. 아담 스미스가 유럽을 여행했습니다. 사실은 그 어린 아들이 뭘 알겠습니까? 아담 스미스가 그 여행 중에 만남 또 여러 사상가들과의 교제가 굉장히 큰 자산이 되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 특별히 중농주의 사상가들 뒤에 중농주의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론과 사상을 배우게 되고 그 기반 속에 국부론을 1776년에 발표하게 됩니다. 1778년 스코틀랜드의 관세위원이 되고 1787년에 모교인 글래스고 대학의 학장까지 취임하게 됩니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윤리학자로도 유명했습니다. 자, 먼저 도덕감정론을 살펴보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담 스미스 하면 국부론을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아담 스미스는 자신의 묘비에 도덕감정론의 저자 여기 잠들다 이렇게 묘비명을 써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사실은 국부론은
도덕감정론의 연장이다. 도덕감정론 후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도덕감정론에 대한 이해 없는 국부론은 우리가 상당한 왜곡과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과거에는 그 과목이 그렇게 철저하게 구분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대학에서 강의할 때 과목은 윤리학인데 강의 내용은 자연신학, 신학, 그리고 윤리학, 법학, 정치, 경제학 이렇게 네 과목을 사실은 강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연신학에 대한 강의는 현재 남아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윤리학에 대한 강의가 도덕감정론으로 집필됐고, 그 다음에 법학에 대한 강의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지막 아담 스미스가 책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아담 스미스가 좀 완벽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록이 완벽하지 않자 죽기 직전에 친구들에게 내 원고를 다 불태우라고, 강의록을 불태우라고 해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이 받아 기록한 강의 노트를 정리해서 법학 강의록이라고 하는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학에 대한 강의를 묶어서 국부론을 출간하게 됩니다. 자, 이 도덕감정론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국부론 경제학에 대한 책이 이 도덕감정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 위에 이 국부론이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간 본성에 대한 입장을 허치슨, 토마스 홉스, 애덤 스미스 세 사람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일단 개인적인 이익이 사회의 공익과 합치될 수 없다. 이게 허치슨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기심, 이것은 철저하게 절제되고 제거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다. 이게 허치슨의 주장이고요. 토마스 홉스는 역시 인간은 도대체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만약에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 그것은 곧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될 것이고 사회는 아수라장이 될 거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사회가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개인을 통제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인간 사회가 선을 조장하고 악을 제어하는 절대주의 국가를 지지했던 사람이 홉스였습니다. 반면 애덤 스미스는 개인의 이익과 사회 공익이 일치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그 전까지의 어떤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뛰어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개인의 어떤 이익, 이 자아는 철저하게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자아가 이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 사회의 공익에 일조할 수 있다. 이거는 아주 천재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행복, 이익이 이거에 대한 추구가 결코 악이 아니다. 오히려 칭찬받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정당한 자기사랑은 훌륭한 덕목이고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 입장이 아담 스미스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 인간의 본성을 얘기할 때 이기심, 자기중심성, 이거는 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회 공익을 위할 수 있을까? 이 과정 프로세스를 보면 첫 번째가 공정한 목격자가 우리 인간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속에 심어놓으신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impartial spectator, 공정한 목격자. 이거는 어떤 이성적 기준에서 우리 안에 주어진 도덕 기준이라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양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각자 이 도덕 감각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합당한 것인지를 체크해 줄 수 있는
이 공정한 목격자가 우리 내면에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평균적 기준도 있고 조금 더 성숙한 덕의 기준에 도달한 사람도 있고 뭐 예수님과 같은 이상적 기준에 도달해 있는 그런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공정한 목격자가 이성적 의미에서의 양심의 기능이라면 동정, 공감, 연민, 심퍼시죠. 이것은 우리의 감정 안에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타인의 행복을 위해 행할 수 있는 중요한 작동 기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대하여 동정한다는 거죠. 불쌍한 사람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에 연민이 생기고 공감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것은 매우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동정이 자기 사랑에 대한 상상력을 통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는데 입장 바꿔 생각할 때 그래 저 상황이라면 참 아프고 힘들겠다. 이런 마음을 인간이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동정과 공감이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이 동정하는 자와 동정을 받는 자 간에 상호 간에 교류하는 감정이 생기고요. 이런 교류하는 감정은 기쁨이 된답니다. 왜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요. 그를 도와주고 싶고. 근데 내가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면 그게 오히려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쁨을 갖게 되는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사회의 공익을 위해 행동하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이런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 돕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나면 뿌듯해하고 보람 느끼고 기뻐하는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의 기능은 어떤 특별 은총이라는 의미보다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께서 공정한 목격자 그리고 공감 이 기능을 주셔가지고 타인을 위해 유익하게 할 수 있는 타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감정을 비록 범죄하여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이 양심의 기능을 통해 공정한 목격자 그리고 공감을 통해 자 뿐만 아니라 이 자기중심성은 존경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욕구 단계를 보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 존경받고 싶은 욕구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인간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도덕 기준이 되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이기심을 수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존경받고 싶은 자기 중심성이 사회에 유익이 되는 존경받을 만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으로 행해진다. 이렇게 스미스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어쩌면 여기까지는 참 좋은 얘기지만 이것이 정말 행해질 수 있을까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스미스는 여기서 종교를 가져옵니다. 스미스는 기독교 신자라고 말씀드렸죠.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기적인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회 공익을 위해 행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보상과 종교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이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물론 기쁨이라든지 존경이라고 하는 보상이 주어지겠지만 영원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적 보상은 가장 권위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보상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이 땅에서 사회의 공익을 위해 또 선을 행하는 쪽으로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미스의 이런 주장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말씀에 기초합니다.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내 몸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아끼는 사람이 이웃을 정말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인간관계 황금률이죠. 이것이 결국 기반이 돼서 사람이 자기 중심성, 이기심, 이것이 사회의 공익을 향해 향해질 수 있다. 행동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기초해서 이 도덕감정론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의 기초에서 국부론을 저술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배경이 되는 인간 이해, 도덕 정신이죠. 개신교회. 그래서 철저하게 이 국부론, 이 시장경제는 그 기반이 개신교의 사상, 개신교의 인간 이해, 개신교의 도덕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국부론으로 넘어갑니다. 스미스가 살던 18세기는 특별히 이제 16세기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요. 17세기, 18세기가 과도기적인 상황인데 고대 중세까지는 소위 말하는 군주제, 왕의 나라였죠. 근데 종교개혁 신앙을 통해 개인이 발견되고 17세기 존 로크 시대에 개인의 자유, 개인의 사적 소유권, 개인의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서서히 사상으로 표현되고 그러면서 그게 18세기에 이제 그 근대 사회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근대화에 아주 결정적 기여, 세기를 박는 이제 근대 시민사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그 18세기를 장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국부론입니다. 도덕감정론도 한 7, 800페이지 정도의 두꺼운 책이고요. 국부론은 여기 이제 사진에 보시면 5권이죠. 그러니까 한 800페이지 정도의 책이 5권으로 되어 있는 게 국부론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서점에 그 도서관에 가서 국부론을 한번 읽어보려고 갔다가 한 800페이지짜리 5권인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처음에 열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국부론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책이구나 하고 국부론 읽기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준비하는 것도 뭐 한 권으로 요약된 국부론 뭐 이런 책 그리고 국부론에 대한 또 도덕감정론에 대한 여러 책들을 제가 참고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오늘 강의를 준비했는데 국부론 5권을 제가 읽지 못한 상태에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경제 전공자들도 국부론을 사실은 거의 읽지 못한답니다. 예, 책이 워낙 방대하거든요. 자, 이 국부론에서 중요한 인간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 모든 인간은 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진 삶을 살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이 본성을 억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제가 뭐예요? 인간의 본성을 자꾸 억제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시장경제의 특징은 이 아담 스미스가 인간의 본성을 잘 이해해서 인간의 본성대로 그것을 잘 풀어낸 것이 바로 국부론의 특징인 거죠. 자, 국부론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시장경제인데 시장을 통해서 아주 적절하고 효율적인 자원이 배분된다는 거예요. 사고 파는 사람 모두에게 만족이 되고요. 사회 자원이 낭비되지 않고 적절하게 배분되는데 이 국부론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푸주간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 덕분이다. 우리는 그들의 박애심이 아니라 자기 애에 호소하며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만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뿐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 어떤 마음이겠어요? 더 많이 물건을 팔아서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파는 물건이 잘 팔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좋은 물건을 가능하면 값싸게 팔면 좋은 물건을 많이 팔 수 있겠죠. 자, 물건을 사는 소비자는 어떨까요? 가능하면 좋은 것을 가능하면 싸게 사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이 두 가지 수요와 공급이 딱 만나면서 적정한 가격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서로에게 모두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거죠. 수요와 공급을 통해 이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이루는 시장의 기능, 이것을 invisible hands,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부르죠. 근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100원의 물건을 내놨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50원에 그것보다는 좀 좋지 않지만 비슷한 물건을 내놨어요. 그럼 소비자는 50원짜리를 살지도 몰라요. 그러면 100원에 그 물건을 팔려고 했던 사람은 다음에 둘 중에 하나예요. 물건을 아주 더 좋게 만들든지 아니면 가격을 떨어뜨리든지 이렇게 하면서 가격이 조정돼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스미스는 공정한 경쟁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특별히 그 당시 봉건사회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만들어진 법이나 제도는 대부분 기득권, 즉 봉건 영주나 지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와 법이 많았어요. 스미스가 자유경쟁, 자유시장경제를 주장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개인의 이익의 추구가 사회의 공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이것은 뒤에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담 스미스가 시장경제를 설계하면서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방법, 특별히 이 시장경제를 통하면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심지어 범법자들조차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치 시장경제가 부자들을 위한 경제학이다 이렇게 왜곡하는 어떤 사회주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을 들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장경제에 대한 역사를 쭉 보면 전 세계 역사가 18세기 시장경제가 정착하면서 유럽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16세기까지는 중국이 가장 잘 살았습니다. 중국, 인도가. 오히려 유럽은 변방이었고요. 근데 18세기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시장경제가 세팅되면서 유럽이 아시아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지금 서구 사회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는요. 사실은 하향 평준화 90%가 거지고요. 못 살고 10%의 특권층이 잘 사는 데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가장 극심한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죠. 오히려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이 부의 불평등이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상향 평준화가 되죠. 네.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미스가 주장한 것 중에 노동가치설, 이게 이제 칼 막스의 노동가치설과 좀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이 노동가치설은 뭐냐면 국가의 부가 토지, 노동, 자본의 생산물 이걸 통해서 국가의 부가 만들어지는데 사회계층은 지주, 땅의 주인, 노동자, 자본가, 지주는 지대, 노동자는 임금, 자본가는 이윤을 통해 각각 서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몫을 가져간다고 보았고요.
반면에 칼막스는 지주의 지대, 자본가의 이 이유는 사실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노동의 대가만 진정한 부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노동자가 착취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칼막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스미스는 토지, 노동, 자본을 모두 세 가지 중요한 요소로 봤고 이 세 사람 다 상호 협력을 통해 각자 선의의 경쟁을 통해 또 역할 분담을 통해 국가의 부가 성장한다고 말했는데 칼막스는 노동자의 노동만 가치가 있는 거고 유일한 가치고 나머지 지주와 자본가의 이유는 오히려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해가는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스미스가 그 당시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됐는데 스미스가 얘기합니다. 경제가 정치에 우선할 수 있다. 근데 칼막스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극단적으로 경제 결정론, 즉 모든 것은 경제가 결정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계급투쟁론을 주장하는데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이런 계급구도, 어떤 갈등 구도로서 사회를 해석하는 것 이것이 칼막스의 경제 결정론입니다. 자, 국부론에 나오는 또 중요한 개념들 중에 보면 중상주의와 중농주의가 있습니다. 중상주의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중상이니까 상업을 중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중농주의는 농업을 중시하는 것 같고 근데 상업을 중시하면 자유무역일 것 같은데 반대입니다. 중상주의는 오히려 보호무역이고요. 중농주의가 자유무역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국가의 번성, 국가의 부가 전 세계 경제 무역의 전체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수출은 늘리고 수입은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무역을 해서 자신의 산업을 보호하고 가능하면 적게 수입하고 많이 수출할 때 국가의 부가 늘어나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이죠. 남의 걸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 자산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금과 은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스미스는 이 중상주의를 반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체 부가 세계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금과 은이 아니라 금과 은은 사람의 약속일 뿐인 거예요. 화폐인 거죠. 어떨 때는 금의 가치가 떨어지고 금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게 부의 총량이 아니라 부의 총량은 노동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의 기초에서 그 노동, 제조업, 생산업, 뭐 상업 이런 노동의 모든 것이 결국 부가 증대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무역을 통해서 이것을 순환시킬 때 더 부가 증대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을 강조했고요. 상공업을 육성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으로 국부론에 나타나는 스미스의 사상적 특징. 자, 개인의 이기심이 사회의 공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도덕감정론에서 말하는 공감의 원리, 그리고 공정한 감독자, 관찰자 이것과 국부론에서 말하는 인간의 어떤 이기심, 자기 이익을 얻고 싶은 것이 교환으로 나타나고요. 이것이 선의 경쟁을 하게 하고 시장에서 이것이 가능해지는 이것이 결국 개인의 이기심이 사회의 공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인간의 이기심은 교환의 성향을 가져오고 이것이 분업 또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데 경제활동에서 이기심은 무한정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스미스는 국가와 사회의 번영과 정의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 인간의 이기심이 허용되고 제한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무한정의 어떤 이기심을 허용했던 게 아니죠. 또 스미스가 자유방임론을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미스가 자유방임주의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당시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봉건 영주들이 주도권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정한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시장 경쟁에 맡겨야 공정한 경쟁이 되고 독과점이 안 되고 그럴 때 모든 사람이 부해질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독과점을 반대하는 입장의 공정한 경쟁, 자유방임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있는데 독과점 구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독점을 초래하는 각종 법률과 규제 이거를 철폐하는 거.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 이렇게 주장해서 이 독점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개의 업체 혹은 경쟁이 있어야 올바른 공정한 경쟁이 되고 그 속에서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보다 나은 삶은 칼막스처럼 계급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막스의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항상 계급 간의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죠. 반면에 스미스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선의의 경쟁은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나은 행복을 위해 같이 노력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는 마치 승자와 패자를 만드는 무한경쟁, 정글 이렇게 비유하는데 여러분 아담 스미스가 설계한 자본주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요. 이 시장 경제에서 이 경쟁 속에서 잠시 실패한 사람이 다시 패자부활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극빈자나 저소득층에게 의무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국가의 기간 산업을 정부가 담당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정부의 역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이것을 복지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아담 스미스가 그런 부분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마치 무한 경쟁, 무한 이윤 추구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칼 막스가 아담 스미스의 시장경제를 폄하하고 비꼬기 위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자본주의란 말을 사실은 사용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유시장경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데 여하튼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로 자리가 잡혔죠. 그래서 칼 막스는 이 자본주의를 돈만 하는 놈들 이렇게 비꼬기 위해서 사실은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쓴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장경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경제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게 자본주의가 아니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의 역할이 있고요. 또 도덕감정론을 통해 도덕적인 기반과 사상과 생각 위에 세워진 경제체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통해서 자유무역, 노동 분업이 이루어지면 왕이나 군주보다 오히려 보통 사람들에게 도움이 더 많이 간다. 실제로 시장경제를 통해 중산층이 만들어졌고요. 시민계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유럽뿐만 아니고 미국 전체 안에 이 민주주의 체제가 이 민주공화정,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주 잘 안정되게 세팅되게 되죠. 그리고 정부의 기능도 얘기합니다. 국가의 기능. 그 당시에는 국가가 지나치게 모든 것을 결정지으려고 했죠. 과거의 왕권 시대에는 더 말할 것 없고요. 사회주의 체제도 그렇고 이제 물론 스미스 시대 다음에 사회주의가 등장하는데 스미스 시대 자체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의 개입이나 어떤 봉건 영주들의 지배력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스미스는 철저하게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야경국가론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아무 기능을 하지 않고
밤에 경계만 쓰면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한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런 거죠. 오히려 국가 역할을 강조합니다. 스미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많이 담으려면 술통이 튼튼해야 하듯 술이라고 하는 민간 경제가 발전할수록 술통이라고 하는 정부의 역할도 튼튼해야 된다. 자, 경제의 주체는 민간이고요. 정부는 그 민간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울타리 역할을 해준 이렇게 역할을 규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회주의는 어때요? 술과 술통의 역할이 다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경제의 주체가 국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국가가 주도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덕감정론, 국부론까지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